사람이 가장 답답한 순간은 억울하게 오해받을 때입니다. 나는 분명 그런 뜻이 아니었고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는데 상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죠. 머릿속에서는 반박할 말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목이 먼저 조여오고 눈물이 먼저 차오릅니다. 울고 싶은 게 아닌데도 말이죠. 오히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건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내 입장을 설명하는 건데 몸이 그걸 허락해주지 않는 겁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순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가족 앞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연인과 다투다가 그랬을 수도 있고, 친구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보통 상대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실망합니다. 왜 나는 차분하게 말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똑부러지게 설명하지 못할까? 왜 나는 화가 나면 더 또렷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만 눈물부터 차오를까? 그리고 결국 이런 결론에 도착하죠. 나는 너무 예민한가 보다. 내가 너무 약한가 보다. 내가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사람은 위협을 느끼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협은 꼭 생명의 위협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것, 억울하게 몰리는 것, 내 진심이 왜곡되는 것,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 관계가 깨질 것 같은 불안도 내는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밀려나거나 오해받거나 공격받는 상황을 아주 강한 스트레스로 인식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이 뇌의 감정 회로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편도체예요. 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역할은 아주 단순합니다. 편도체는 들어오는 정보를 빠르게 훑어보다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즉시 경보를 울립니다. 이건 일종의 비상벨 같은 거예요. 지금 안전하지 않다. 지금 방어해야 한다. 지금 빨리 반응해야 한다. 이런 신호를 온몸으로 보내는 거죠. 문제는 편도체가 굉장히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빨라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도 전에 먼저 반응해버립니다. 상대가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한 건지,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맞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이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건 전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편도체는 그런 분석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일단 위험 같으면 바로 경보부터 울립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흔히 이런 몸의 반응을 겪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힘이 들어가고 목구멍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머리는 복잡해지는데 정작 입 밖으로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이미 방어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화가 나면 보통 따지고 소리 지르고 공격적으로 반응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 눈물이 먼저 날까요? 이건 감정의 종류보다 강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슬픔, 분노, 억울함, 수치심 같은 감정을 각각 따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감정의 총량 자체를 부담으로 느낍니다. 즉 슬퍼서 오는 것과 화나서 오는 것은 감정의 이름은 다르지만 뇌 입장에서는 둘 다 너무 강한 자극일 수 있다는 거예요. 편도체는 감정의 세부 이름을 하나하나 분류하면서 반응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강도가 높은 감정이 밀려오면 일단 시스템을 긴장시키고 감정의 압력이 한계를 넘었다고 느끼면 몸은 그것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눈물은 그 배출 방식 중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 기쁠 때도 울고 너무 분할 때도 울고 너무 억울할 때도 웁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다른 감정 같지만 뇌는 지금 너무 강하다, 지금 감당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화가 나서 우는 사람은 감정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감정의 압력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상황을 대충 넘기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고,
관계의 결이나 말의 뉘앙스나 부당함의 정도를 남들보다 훨씬 세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전도피질입니다. 편도체가 경보장치라면 전전도피질은 브레이크이자 관제탑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는 이성적 판단, 언어 정리, 감정 조절, 상황 해석, 행동 선택 같은 일을 맡습니다. 쉽게 말해 편도체가 지금 위험하다고 외치면 전전도피질은 잠깐 진짜 위험한지 보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은지 생각해 보자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러워하는 사람들 있죠. 화가 나도 침착하게 조목조목 말하는 사람, 억울한 상황에서도 핵심만 정리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사람, 감정은 느끼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문장을 완성하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전전도피질이 비교적 빠르게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도체가 경보를 울려도 전전도피질이 바로 들어와 상황을 정리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전전도피질이 약해서가 아니라 편도체의 반응 속도와 강도가 너무 빨라서 감정의 파도가 먼저 몸을 덮쳐버립니다. 그러면 머릿속엔 문장이 있는데 입 밖으로 못 꺼내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목이 잠기고 분명 설명하고 싶은데 눈물이 먼저 나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을 꺼내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화가 나면 눈물부터 나는 나는 감정 조절에 실패한 사람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도 많아요. 당신은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빨리 너무 정확하게 느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분위기의 변화, 말투의 미세한 흔들림, 표정 뒤의 숨은 의도, 관계의 긴장감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갈등 상황에서 더 큰 파장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민감한 사람 혹은 높은 감수성을 가진 사람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을 병이나 결함처럼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민감하다는 건 단순히 쉽게 상처받는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섬세하게 느낀다는 뜻이고 미세한 변화도 읽어낸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이 놓친 감정을 포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늘 무덤덤한 사람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불편함을 먼저 알아채는 사람,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가장 먼저 감지하는 사람, 누군가 괜찮은 척해도 사실은 힘들다는 걸 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관계를 지탱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분명히 당신을 힘들게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민감함이 갈등 상황에서는 종종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는 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특성을 비난하는 대신 내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눈물이 먼저 난다는 건 내 몸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뇌가 지금 과부하 상태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부터 자책은 조금 줄어들고 대신 전략이 생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이해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죠. 특히 우리는 직장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연인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때로는 울지 않고 말해야 하는 순간을 만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눈물이 아예 안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눈물이 올라와도 내 할 말을 끝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느끼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한데 눈물부터 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자리에서 무조건 버티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차오르는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아야 해. 지금 울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무조건 버텨야 해. 그런데 이 억제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눈물을 참느라 온 신경을 다 써버리니까 정작 논리적으로 말할 힘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략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어도 괜찮아요.
몇십 초, 1분, 3분만 벌어도 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중이라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제가 지금 감정이 조금 올라와서 잠깐만 정리하고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제 생각을 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하기보다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회피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시스템을 잠깐 재정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즉시 대답하는 사람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필요한 순간에 시간을 확보할 줄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빠르게 올라오는 사람에게 이 짧은 유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몸부터 진정시키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을 바로 통제하기 어려워도 몸을 통해서는 비교적 빠르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목이 조여오고 눈물이 차오를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숨을 길게 내쉬는 거예요. 핵심은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시간을 더 길게 만드는 겁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더 천천히 길게 내쉬는 호흡을 몇 번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몸은 지금이 완전한 위협 상황은 아니라는 신호를 조금씩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는 몸이 이미 전투 모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길게 내쉬는 호흡은 그 경보를 약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단 몇 번 숨 쉰다고 감정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파도의 높이를 조금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 조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막는 게 아니라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화가 난다. 동시에 억울하다. 그리고 조금 서럽다. 그리고 무시당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감정을 구체적으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조금 정리됩니다. 사람은 막연한 감정에 더 쉽게 휩쓸리지만 이름이 붙는 순간 그 감정을 약간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특히 눈물이 날 때는 단순히 슬픔만 있는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화, 억울함, 수치심, 외로움, 두려움이 한꺼번에 섞여 있죠. 이걸 그냥 다 눈물이라고만 받아들이면 더 압도당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억울하고 무시당한 느낌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감정은 조금 더 다룰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네 번째는 내가 꼭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말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눈물이 나오는 순간 나는 이미 설득에 실패했고, 이미 져버렸고, 이미 감정적인 사람으로 보였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다시 말할 기회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100점을 받는 것보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결국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 필요하다면 말하세요. 지금은 감정이 올라와서 제가 정확히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한 문장은 결코 약한 문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상태를 정확히 알고 상황을 관리하는 문장에 가깝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소에 말하는 연습을 따로 해보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건 타고나는 재능 같지만 사실은 훈련의 영향도 큽니다. 특히 감정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말을 잇는 능력은 연습할수록 나아질 수 있어요. 안전한 공간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혹은 혼자서라도 연습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억울했던 상황을 떠올리고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그건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목이 막히고 말이 끊기고 또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안 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울더라도 문장을 끝까지 완성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우리 뇌는 반복을 통해 배웁니다. 실제 상황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반응은
위기의 순간에 잘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평소에 여러 번 말해본 문장은 훨씬 빨리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억울한 상황에서 자주 무너진다면 그건 당신의 본질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 순간을 통과하는 기술이 충분히 자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6번째는 감정을 부끄러움과 연결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건 눈물 자체보다도 눈물에 대한 자기 판단입니다. 또 울었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사람들 앞에서 또 감정적이었네? 이렇게 스스로를 비난하는 순간 스트레스는 더 커지고 다음에는 더 빨리 무너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몸은 이미 힘든데 마음까지 나를 공격하는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몸이 정직하게 반응했구나. 지금 나는 과하게 예민한 게 아니라 강하게 자극받은 거구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해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버텼구나. 이런 태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자기 비난의 악순환을 끊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을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상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이 없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 아닐까요? 목소리가 떨려도 눈물이 차올라도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할 수 있는 사람. 완벽하게 침착하지 않아도 끝내 자기 입장을 잃지 않는 사람. 어쩌면 그게 더 현실적인 강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는 사람은 종종 자신이 늘 손해본다고 느낍니다. 싸움에서도 논쟁에서도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늘 불리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느끼는 사람은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읽고 말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포착하는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눈앞의 말싸움에서는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인생 전체에서는 분명히 큰 힘이 됩니다. 예민함은 방향만 잘 잡으면 통찰력이 됩니다. 민감함은 다루는 법을 배우면 공감 능력이 됩니다. 깊이 상처받는 성향은 잘 훈련하면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진 것을 단순히 약점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당신은 할 말을 해야 합니다. 다만 나를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내가 감정이 올라오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기, 한 문장으로 시작하기, 시간을 벌기, 숨을 길게 내쉬기, 나중에 문자나 메일로 정리해서 보내기, 반복해서 연습하기.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있으면 감정이 올라와도 훨씬 덜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사람은 누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 대신 분노가 먼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말문이 아예 막혀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선 멀쩡한 척하다가 혼자 있을 때 무너집니다. 당신의 반응만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은 그것이 눈물의 형태로 드러날 뿐이에요. 생각해보면 눈물은 생각보다 정직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화는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도 눈물은 유난히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눈물도 몸의 언어입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신호예요. 신호 자체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신호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다룰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화가 날 때 눈물이 나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 특히 더 취약한가? 공개적인 자리인가? 가까운 사람 앞인가? 오해받는 순간인가? 억울함이 클 때인가? 내 진심이 무시당할 때인가?
이 패턴을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패턴을 모를 때는 매번 당하지만 패턴을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가까운 사람에게 오해받을 때 유독 눈물이 난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바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잠깐 시간을 두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지적받을 때 무너진다 그러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즉시 해명하기보다 이후에 따로 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을 끊기는 순간 눈물이 난다 그러면 제 말 끝까지 듣고 말씀해 주세요 같은 짧은 문장을 미리 준비해 둘 수도 있겠죠. 이런 준비는 약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자기 몸 상태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듯 우리도 감정의 패턴을 알고 대응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눈물이 먼저 난다고 해서 논리적인 사람이 아닌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물과 논리를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는 사람은 비이성적이고 차분한 사람만 논리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문장이 정리되고 있었잖아요. 당신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만 감정의 파도가 그 생각을 잠깐 덮어버린 것뿐입니다. 그러니 눈물이 난다고 해서 당신의 생각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당신의 논리가 약한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순간 표현의 통로가 잠시 막혔을 뿐이에요. 그 통로는 훈련으로 조금씩 넓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눈물이 나면서 한 문장, 다음엔 두 문장, 나중엔 떨리는 목소리로도 끝까지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날 당신이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오늘 혼자서라도 한번 말해보세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나는 설명할 기회를 원했다고. 나는 감정적이어서 운 게 아니라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거였다고. 그리고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완벽하게 침착하려 하지 말고 단 한 문장만 떠올리세요. 잠시만요.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그 한 문장만 꺼내도 충분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화가 나고 억울할 때 눈물부터 나는 사람과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 누가 더 우월한 것도 아니고 누가 더 고장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다만 세상은 종종 차갑고 또렷한 반응만 더 성숙한 것으로 평가하죠. 그래서 눈물부터 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죄책감까지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미숙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상황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감함은 다루지 않으면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훈련하면 그것은 분명한 힘이 됩니다. 누군가의 표정을 먼저 읽는 힘, 관계의 균열을 빨리 감지하는 힘, 말하지 못한 마음을 알아채는 힘, 타인의 아픔 앞에서 쉽게 무감각해지지 않는 힘, 이건 결코 하찮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이 화가 났을 때 눈물부터 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약한 게 아니다. 나는 깊이 느끼는 사람이다. 나는 고장난 게 아니다. 나는 반응이 빠른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 반응을 조금씩 다루는 법을 배워갈 수 있다. 완벽하게 침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차갑고 냉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려도 괜찮아요. 눈물이 조금 고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 속에서도 끝내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겁니다. 울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울컥하는 순간에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못할까? 왜 나는 매번 이럴까? 왜 이렇게 예민할까 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몰아붙였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질문을 이제는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왜 나는 이럴까가 아니라 내 몸은 왜 이렇게 반응할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 특히 더 흔들릴까? 그리고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질문이 바뀌면 답도 바뀝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눈물이 차오르는 그 순간을 실패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신의 뇌와 몸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신호는 억지로 없애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해가 쌓이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선택이 생기고 선택이 생기면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순간을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고 억울할 때 어떤 반응이 먼저 나오시나요? 눈물이 먼저 나오시나요? 아니면 말이 먼저 나오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생각의 정